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그죠?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그래요. 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재산세부터 배우면 되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30쪽인가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리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막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30쪽에 나와 있는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마지막이죠. 세 번째 조세가 됩니다. 지나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가 지방세입니다. 자, 제일 먼저 특징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1번의 지방세다. 밑줄. 그리고 과세 주체는 누가 되느냐? 시, 군, 구가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지방세면서 시, 군, 구세가 되더라. 그런데 서울특별시만큼은 또 달라요. 서울특별시는 25개 구가 있어요. 그럼 일단 구청에서 거두니까 뭐가 되느냐? 구세라 얘기하죠. 그럼 25개 구청에서 걷어가지고 이거의 반을 서울특별시로 보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이걸 섞어서 다시 25개 구로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부자 구에서 걷어가지고 좀 가난하다 그럴까? 좀 재산세가 적게 거치는 구청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에서도 관여가 됐다. 그래서 특별시 구세라고 얘기하죠. 서울만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사신 분들은 서울의 이런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면 지방 사람들이 이거 내면 지방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억울할까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두느냐?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군 구세더라. 끝. 요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권이 있느냐? 사실상의 현황이 된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 농지는 세금이 쌉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럼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해야 되니까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보냐? 땅 위에 잡초가 있으면 이건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세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한 뭐가 있냐? 외곽지에 가면은 기와집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사실상은 주거용이 아니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영업용 건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 그리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겠죠. 따라서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합니다. 과세 기준일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이죠. 이건 고정입니다.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있으면 올해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어.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가 되죠? 보통 징수. 취득세 신고납부 꼭 알아야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꼭 알아야 되죠.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해 줘야 돼.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예요. 근데 이제 신고했으면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나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등기부에 여러분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 정부가 알면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온다 이거죠. 그럼 다음 배울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산을 정부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온다. 해서 재산세, 종부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정부가 안다. 아니까 때 되면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 중가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올 2월 3일부터 폐지가 되기로 했어요. 가산세로 흡수가 되기로 했다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산금, 중가상금은 계산 문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계산 문제도 해볼까요? 첫 시간부터 기절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럼 고지서가 나와요. 자, 그럼 고지서가 재산세 해서 100만 원 나와요. 그럼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인쇄돼서 오죠.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그럼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그럼 고지서 날라왔어요. 7월 말까지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언제 냈느냐? 11월 10일 날 납부했다 이게. 그럼 7월 3일까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늦게 냈죠. 그럼 뭐가 붙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는데 이자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가산금 또는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얘는 날짜와 관계없어. 하루 늦게 내도 내야 되고 이틀 늦게 내도 내야 돼. 이거는 100분의 3, 3%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왔는데 안 냈어. 그러면 무조건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내는 거와 관계없어요. 그래도 안 내면 낼 때까지 가산금에 중가상금이 붙어요. 중가상금이라는 건 뭐냐? 납부할 때까지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산세는 우리가 매일 이자처럼 붙는다고 그랬죠. 10만 분의 얼마? 22. 뭘 또 25이 또 22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부터. 가산세는 일별이자야. 하루하루마다. 그런데 중가상금은 한 달 밀릴 때마다 부과가 돼요. 따라서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10,000분의 75가 붙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거예요. 한 달이 경과돼야지 붙는 거야. 만약에 20일 지나서 냈다. 그러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달이 안 지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0분의 75. 그러니까 가산세는 매일매일 붙는 거고 중가상금은 한 달 지날 때마다 걷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어떻게 돼?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60개월 한도,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달 때마다 붙는 거니까 개월수가 한도가 있다는 얘기야. 60개월이다 그러면 대략 몇 년이 되죠? 5년이 되죠. 그러면 60개월 지났는데도 낼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땐 압류 절차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0개월 한도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할 때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7월 31일까지 내면 돼. 안 냈으니까 8월 말까지 한 달 지나갔죠.
9월 말까지 또 한 달 지나갔죠. 10월 말까지 또 한 달 지나갔죠. 11월 달은 10일뿐이 안 됐으니까 얘는 중과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달이 지나야지만 만분의 75예요. 요 말 이해가요? 그럼 몇 달 밀렸어? 석 달은 뭐고 세 달은 뭐요? 그럼 요걸 계산 한번 해봅시다. 원래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두 번째,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으니까 100만 원에 몇 프로? 3%. 요게 3만 원을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고지서 왔는데 안 냈다. 3만 원 끝. 그 다음에 이제 3달 연체가 됐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75. 한 달에 만분의 75. 근데 몇 달? 3달 곱하기 3달 하면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3, 7이 21, 3, 5는 15. 핸드폰 뒀다가 뭐해? 나 고생하는 거 안 봐요? 22,500원 나오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때 납부하면 100만원, 3만원, 22,500원, 105만2,500원이 납부세액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있습니다. 계산 이해가요? 이론 이해가요? 그럼 끝난 거야. 표정이 또 곱하기 분수 나오니까 정신없죠?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물어봐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중과상금인데 중과상금은 매월 만분의 75죠. 근데 중과상금을 적용 안 할 때가 있어. 그럼 중과상금을 적용 안 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중과상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되겠죠. 그런데 짠한 경우에는 중과상금 이자를 안 붙여. 짠하다는 건 뭐야? 일단 세금이 적어. 세금이 적은데도 체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데도 오죽하면 못 내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3%만 붙이고 중과상금은 붙이지 말자. 그럼 짠하다는 개념이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부터는 안 짜네. 30만 원 미만일 때만 짠하다 이거죠. 그럼 30만 원 미만이면은 29만 9,900원까지는 짜네. 그러면 중과상금 적용 안 해. 그럼 몇 프로만 붙이면 돼? 3%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1년 뒤에 내던 2년 뒤에 내던 3%만. 그런데 30만 원부터는 중과상금 적용해야 된다는 것. 말뜻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액이 적은데도 체납했겠냐? 짠하니까 3%만 붙이자. 그럼 중과상금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물납, 분납, 세부담 상한. 요것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재산세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고지서 날라오는데 고지서 한 장당 발송비용, 인쇄비용이 2,0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500원 나왔어. 그럼 1,500원을 걷기 위해서 2,000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걷어봐야 적자니까 징수를 포기한다. 이걸 갖다가 소액, 액수가 적으니까 징수를 포기한다. 소액 징수 면제. 다시 말하면 고지서 한 장당 인쇄비용, 발송비용이 모두 얼마 들어간다? 2,000원. 2,000원이 안 되면 적자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야. 근데 시험엔 꼭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미만, 초과, 이상, 이하가 나오면 딱 그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딱 2,000원인 경우.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항상 단골 메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두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넘어가네.
예전엔 하면 갑자기 소리가 확 들어갔는데 2,000원인 경우는 징수를 합니다. 그게 전설 속에 유명한 뭐라고 그랬죠? 본전치기. 그러니까 세금은 본전치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걷어서 다 쓸지언정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금의 무서운 성격입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과세 대상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좀 뒤에 나올 텐데 미리 할게요. 자, 과세 대상이다. 토지, 2번째 건축물, 3번째 주택, 4번째 선박, 5번째 항공기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토지는 합산을 해요. 내 명의로 된 거. 강서구에 내 땅이 3필지가 있다. 그럼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1장의 고지서.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냐? 물건별로 고지서가 따로따로 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것. 그럼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위주로. 자, 예를 들어 강서구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 몇 장 날라와요? 3장 날라온다는 것. 이게 유치하게 기출문제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2주택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2주택인 경우는 합산하여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주택별로 이런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각각의 고지서 날라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말뜻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특징이 됩니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나왔는데요. 과세 대상은 금방 했죠.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더라. 토지다. 토지와 주택 위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비행기 없잖아. 배 없잖아. 건축물은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택부터 배우는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봐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공부하면 돼요. 세법에서는 하나는 주거용, 하나는 영업용. 안 써도 돼요. 영업용, 하나는 공장용. 공장용은 공장이고 영업용은 뭐냐?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을 얘기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은 따로 끄집어내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 주택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건축물하고 주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5개가 있고요. 오른쪽 31쪽 맨 위에 주택 나와 있죠. 여기 주택에 관한 건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오니까. 자, 제일 먼저 그럼 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만 주택이 되는 게 아니죠. 건축물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출입구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주택 건축물에 딸린 토지, 요걸 부속토지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속토지는 출입구 땅을 얘기하죠. 따라서 얘는 토지가 아니에요.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주택에 포함된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 해서 맨 먼저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해당한다? 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토지는 세금이 비싸요. 주택은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속토지를 가지고 악용할 사람이 있어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주택을 사고 이만큼을 나 부속토지야. 그러니까 주택으로 포함해줘. 악용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도를 정해놨다. 한도가 뭐냐?
주택의 바닥 면적이 나와 있죠. 바닥 면적에 대해서 10배까지만 딸린 토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연면적이 아니에요. 3층이라고 그래서 3층 면적 합계가 아니라 땅바닥하고 붙은 면적. 요거에 몇 배까지만 인정한다? 10배까지만. 넘는 건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이 되고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로 본다. 그 다음에 밑줄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요거죠. 다가구예요. 우리가 세법에서는 사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세법에서 다가구다 그랬으면은 뭐가 될까? 101호, 102호 개념이죠. 그러면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가 됐죠. 101호 따로, 102호 따로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해서 다가구 주택이 뭐예요? 구분된 공간이 한 구로 보는 거야. 한 구, 한 구, 한 구, 한 구 모여서 다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겸용이에요. 겸용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한다.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상가주택이다 또는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아파트 원룸 쭈르륵 나와 있는 거. 그러면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한 구냐 이렇게 나와. 그럼 한 구는 지금 했던 다가구랑 같은 개념이야. 101호, 102호. 여러분 집을 생각해. 여러분이 101호야. 띠리리리 문 열었어. 문 열었더니 다 주거용으로만 써. 그럼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용은 요만큼 쓰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쓰고 있어. 그럼 주거용이 50% 이상이면은 101호가 다 하나의 주택으로 가. 그런데 적은 경우에 여기가 주거용이 20%야. 공장이 80%야. 그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한번 여기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면적이 같거나 클 때. 자, 보죠. 주거용이 50제곱미터, 비주거용이 40, 주거용이 크죠?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50 똑같죠? 똑같아도 전부 주택. 그러니까 50% 이상이란 말은 같거나 클 때. 그럼 요번에 뭐가 나오냐?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70, 비주거용이 크죠? 그러면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느냐? 주거용은 면적이 크던 적던 주택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해서 한 구다. 한 구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여러분 집은 다 주택이 된다는 것. 비교한다는 것. 시험에 계산 문제 없어요.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한 동, 한 구 연결을 틀리게 내는 경우 많았죠. 그러니까 한 구일 때만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이 된다 이게야. 한 동은 안 그래요. 한 동은 뭐냐? 주상복합. 한 동은 주상복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1층 상가, 2층 상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주상복합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만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항상 클 수밖에 없죠. 이걸 한 구식으로 대입하면 다주택으로 봐야 돼. 그럼 세금을 조금뿐이 못 걷는다는 얘기죠. 주택은 싸니까.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한 동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한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한 동의 뜻 이해가요? 건물 전체에 한 구는 뭐냐? 101호, 102호. 101호, 102호는 면적을 비교해야 되지만 한 동, 건물 전체는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동은 이렇게 하고 이 설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동은 주거용만, 한구는 50% 이상이면 주택,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꼭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때 또 배우게 됩니다. 끝. 그 다음에 토지의 구분 나와 있죠. 토지의 구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과제를 또 내줄 거예요. 왜? 2주간 가만히 공부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토지다. 교재도 어저께 어딨나 찾느라 고생했죠? 2주간 어디 갔다 왔나 몰라.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 종합 합산 토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우리가 재작년인가도 출제가 됐으니까 요번에 뭐가 나오냐? 이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걸 분류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별 표시해도 소용없어요. 형광펜에도 소용없어. 확 불 꺼버릴까봐. 그럼 여기서는 분홍빛, 여기는 연두색. 내가 강의 나갈 때마다 조사했는데 이 형광펜은 연두색하고 분홍색만 거의 제일 쓰더라고요. 다른 건 별로 안 써. 여기는 어떻게 쓰나? 나중에 한번 불 한번 몰래 꺼볼게요. 어떤 빛이 나는가. 요건데, 요건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분리과세다 그러면 제일 싸. 농지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외울 거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사업용 토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다. 그럼 별도 합산이야. 얘는 뭐 외우고 말고 할 것 없어. 여러분이 딱 봐서 요거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네. 그럼 그게 바로 별도 합산이야. 얘는 비사업용. 비사업용은 뭐야?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놀리는 땅, 투기 목적인 땅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알면요 80% 먹고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종합합산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나대지, 잡종지, 자갈밭, 이런 것들은 놀리는 땅 알잖아. 그 다음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 재밌는 건요, 앞에 꼭 뭐가 나오냐? 사업이 나와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뭐예요? 학원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강의실도 필요하지만 S자, T자, 실습용 땅도 필요하죠. 그럼 학원 놀러 가는 거야. 저 땅은 왜 필요한 거야?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나왔냐? 과거에 자동차 운송업을 한다. 업이 나와. 운송업. 이게 사업이란 얘기죠. 그럼 자동차 운송업을 한다 그러면 버스나 택시 사업이 되겠죠. 그럼 운행이 끝나면 주차할 땅이 필요하죠. 이걸 차고용 토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꼭 나와? 자동차 운송업, 차고용 토지. 운송업을 하기 위해선 주차가 있어야, 차고가 있어야 허가도 나오겠죠. 사업하기에 필요하다. 그게 싫은 사람은 오늘 동네 가다가 집에 들어가시다가 카센터 지나가요. 카센터가 뭐야? 수리업이죠.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차를 수리할 땅이 필요하죠. 이게 다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걸 또 좀 세련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어. 이 땅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 그럼 이게 다 사업용 토지지. 내가 카센터를 한다. 이거 하면서 돈이 들어오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한다.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면 다 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따라서 31쪽의 토지 구분의 1번 밑줄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2쪽에 맨 위에 2번 밑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게 다 사업용이라고 그랬죠. 3번 밑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요건 다 놀리는 땅,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는요, 양도할 때 세금이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종합합사는 비사업용이라고 그랬죠. 얘는 재산세도 비싸. 오케이? 종부세도 비싸. 에이,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양도소득세도 비쌉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불이익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가지고 위에다 건물을 세우든가 쓰라 이거야. 놀리지 말고.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 끝. 요거 2주 뒤에 시험 한번 볼 테니까. 그래도 되죠? 요거 나누는 거 최초로 시험 보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2주 뒤에. 몇 문제 낼 거냐? 5문제 낼 거예요. 5문제를 내 강의 중에 설명 안 하고 먼저 여러분한테 시험을 보고 내 감독을 하고 5문제니까 제한시간 몇 분 주면 돼요? 15분. 여보세요. 이루지 못할 걸 얘기해. 10분 드릴게. 내가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끼리 바꿔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깥분 또는 안 계신 분 도장 맡아갖고 오기. 이게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가 왜 성적이 저러나 했더니 누구 닮았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꼭 이거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32쪽에 3번 밑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 재산세를 내느냐. 바로 납세 의무자. 요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날 사실상 소유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여기엔 뭐가 있냐? 공유재산. 공유다 그러면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에요.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했으면은 각자가 지분이 있겠죠. 그리고 공동소유라는 말은 한 사람, 여러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공유니까 여러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 사람을 뭐라 그런다?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뭐냐? 지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공동 소유했죠. 그러면 몇 사람이 납세 의무자야? 2사람. 2사람을 뭐라 그러냐? 지분이 있는 사람, 지분권자가 되겠죠. 병은 여기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야 우리 친구니까 나도 재산세 내줄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분의 표시가 없대.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균등,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으면은 지분을 표시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과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분 표시가 없다는 건 서로 똑같으니까 표시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째.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덜렁대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럼 소유자가 몇 사람이라는 얘기야? 2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건축물, 딸린 토지. 그죠? 그러면 알아두셔야 될 게 재산세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붙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소유자가 2명이든 100명이든 의미가 없어. 재산이 몇 개냐 이거죠. 그럼 재산은 이거예요. 자, 건축물의 소유자가 갑이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누가 있어? 을이에요. 2사람이란 얘기야. 사람은 2사람이지만 재산은 몇 개야? 그렇죠.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그렇지. 그럼 재산은 주택 하나니까 세금을 몇 번 계산한다? 1번 계산하는 거야.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다. 그럼 재산은 건물과 토지가 아니야. 부속 토지는 무늬만 토지지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야.
합해서 주택에다가 세율도 무엇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의 세율. 다 주택이니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잖아. 세금은 몇 번 계산해라? 한 번. 왜? 재산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500원 나왔다. 그럼 500원 나온 것을 이제 두 사람에게 부담을 시켜야죠. 왜냐? 주인이 둘이니까. 두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은 한 번 계산하고 나온 세금을 두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야, 너 얼마네? 너 얼마네? 500원 나왔으니까. 그럼 나눠줄 때는 항상 기준금액대로 나눠줘요. 기준금액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전국의 주택가격을 표준 내서 발표하죠. 지난달 3월 22일 날 발표됐죠. 그래서 지금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죠. 그거야.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을 기준 낸 금액, 그걸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이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면 결국 납세 의무자는 두 사람 맞단 말이야. 그러나 세금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은 몇 개가 있다?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재산은 하나야. 그러니까 세금은 하나 갖고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나온 금액을 이제 소유자별로 나눠줘야 되겠죠. 무슨 비율로 나눠준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그러니까 소유자는 틀림없이 두 사람이야. 그럼 납세 의무자는 두 사람 맞아. 그러나 세금 계산은 몇 번 해야 된다? 한 번 한다는 거. 요거 이해되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33쪽에 의제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의제 납세 의무자는 바로 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여기다 해볼게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배웠죠. 사실상 소유자야. 그럼 얘들은 뭐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원칙이지만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첫째,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았어. 매매. 그럼 얘가 팔았으니까 매도인이죠. 얘는 샀으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사고 팔았으면 얘 입장,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해야죠. 취득세 신고라는 것은 이름을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양도, 얘는 취득. 취득세 신고했다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란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매수인이 야, 나 이거 내가 샀어 라고 취득세 신고를 했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면 원칙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럼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면은 이전 등기 안 해갔죠. 그럼 정부에서 매매가 됐는지 알아 몰라? 모르면은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바로 뭐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니까. 말 이해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가 시험 문제란 말이야. 그럼 어떨 때냐? 매매했대. 신고 안 했대. 그럼 이전 등기 안 해갔잖아.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날라간다? 매도인한테 간다. 매도인을 공부상의 소유자라 한다는 것. 이해가셔? 노노. 요번엔 종중재산. 요거야. 산이 있는데 요게
갑이라는 사람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사실상은 이게 종중재산이야.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부상에 얘가 이름으로 돼 있다 이게야. 사실상은 종중이죠. 그럼 갑이 신고하는 거야. 야, 이거 명의만 내 걸로 돼 있지 내 거 아니야. 우리 종중 거야. 라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종중 건지 갑의 건지 알아 몰라. 모르면은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 등기 명의 돼 있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 아주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상으로는 얘 걸로 돼 있어. 사실은 얘 거야. 근데 얘는 알아.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종중건지 정부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등기부에 돼 있는 사람,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보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남이가 있고 2남이가 있고 3순이가 있는데 아파트 받았다, 상가 받았다, 땅 받았다.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 아파트는 1남이, 상가는 2남이, 토지는 3순이, 사실상의 소유자죠. 근데 얘들이 상속 등기 안 해갔어. 신고 안 했단 얘기야.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 아버지한테 일어나시죠. 고지서 왔는데요. 할 수 없잖아. 그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에게 고지서 보낸다. 그 대표자를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가 되겠죠. 그럼 주된 상속자는 1남이, 2남이, 3순위가 있다. 자녀다 그러면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야. 근데 자녀들은 다 1대1대1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똑같으면은 연장자 순으로 들어가니까 1남이한테 고지서 보내간다. 1남이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공부상의 소유자나 주된 상속자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야.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 틀려? 그렇지. 그렇게 지문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나왔어. 그전엔 그냥 공부상의 소유자, 종중, 그 다음에 상속이면 주된 상속자 이렇게 답만 물어보다가 아까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세 가지의 공통점, 매매, 종중재산, 상속은 공통점이 뭐냐?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다 이거야. 두 사람 있는데 신고하면 누가 된다?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주된 상속자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상속,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 이 연결이 맞냐 틀리냐가 시험 문제야. 또 뭐는 종중재산,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 답 찾는 게 무지 쉬워요. 매매,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연부매매계약인데 이건 이해하면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 해볼게요. 자, 국가 소유야. 국가 소유를 개인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연부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연부는 할부야, 할부. 할부 계약을 맺었어. 잔금 주고받은 게 아니야.
잔금을 주고받으면은 매도인, 매수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할부, 계약만 맺었어. 계약만 맺었으면 신분이 계약자 신분이 되는 거죠. 뭐가 돼요? 계약자. 그럼 이제 잘 봐요. 개인이 아직까지 국가 거죠? 국가 거지. 요걸 갖다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공짜로 사용해.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미안할 땐 항상 세법에서 뭐예요? 내가 낼게.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랑 싸웠어. 내가 코피를 터뜨렸어.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럼 야, 내가 밥 살게.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터졌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오늘은 네가 쏴. 이게 세법이에요. 미안하면 내가 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그럼 미안하고 안 미안하고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국가 거를 개인이 공짜로 쓰면 미안해, 안 미안해? 원래는 국가 거면은 세금 안 내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내가 공짜로 쓰면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공짜로 쓰니까 내가 낼게. 내가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유료로 사용해. 유료. 돈 주고 대가를 주고 사용하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뭐라 그래? 네가 내, 네 거니까. 네가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형태 이해가요? 아니야, 한 번 또 해볼게. 과거의 시험에 하나 나온 것만 해줄게요. 매수계약자인데 매도계약자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그죠? 바보가 많더라고요. 요번에 뭐냐? 요거의 반대야.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를 거꾸로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아, 저거랑. 국가가 공짜로 사용한다.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내게. 내가 누구야?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 하겠다, 이게야.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한다.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개인이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지문만 읽고서 몇 번 읽다가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공짜로 쓰면은 미안하죠? 미안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낼게.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가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5번에 채비지, 보류지 정했다 이거야.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는 채비지의 뜻, 보류지의 뜻을 알면 되지만 세법은 그냥 땅이야, 땅.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 다른 과목 배웠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돼.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땅으로 퉁쳤어요. 그럼 요걸 누가 받아가느냐? 사업 시행자가 받아가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를 받고서 환지로 안 하고 잠깐 대기. 그럼 보류지가 되는 거고, 요 땅은 나중에 팔아서 공사비 줄 거야 그러면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비지, 보류지를 누가 지정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납세 의무는 누가 있느냐? 사업시행자. 재산세 누가 내요? 사업시행자. 팔아서 공사비 준다. 양도소득세 누가 내요? 사업시행자가 내는 거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가 나와 있을 때 이걸 누가 지정을 했느냐? 사업시행자. 누가 팔았느냐?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건 뭐냐? 소유로 돼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땅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갑에게 고지서 보내니까 반송이 돼와 주소로 가보니까 그런 인간 없대.
그런데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재산을 누가 쓰고 있나 조사해야 돼. 그래서 6월 1일 날 이 갑소유로 돼 있는 땅을 방문합니다. 공무원이. 봤더니 한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반가워서, 야, 당신 갑이지? 노, 나 을이에요. 갑 아냐 모르냐? 몇 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찾아온 사람 없다 이거야. 그럼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고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있죠. 그럼 을의 신상명세를 써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전화 통지를 합니다. 아까 갔던 공무원 누군데? 갑이 없어졌는데 이 재산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재산세를 당신이 내야 됩니다 라고 통지합니다. 그럼 이런 통지 받으면 을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래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얘기야. 그냥 빚내서라도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돈, 야, 세금 못 내?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배째 못 줘. 바보요, 바보. 나보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20년 버티면 너 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야 되는 거야. 말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게 절세가 아니에요. 바보지. 이런 건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칼같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묘목을 살 때 영수증, 그 다음에 비료 산 거 사진 찍어놓고 다 해야 돼요. 차곡차곡 20년 세월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안 들죠. 그냥 오면 주지 뭐. 오면 주지 뭐. 그것도 조금만 심어요. 이게 어디 가보면 많이 하냐면은 신도시 만들 때 되면 꼭 짜투리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요만큼 심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사람이 안 찾아오면 계속 늘려나가죠. 그랬다 어느 날 여기에 편말이 딱 박혀 있죠. 이건 사유지니까 농사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가면 뽑혀 있어. 싸움이 심하죠. 이런 게 짜투리 땅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19년까지는 아무 생각 안 나. 오면 주면 되지 뭐. 이제 1년 남았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나 주인인데 하고 나 밤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제 강의하면서 한 분을 딱 찾아드렸어.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 오래됐죠? 한 15년? 근데 그때 당시에 1억이 좀 넘었대요. 이 얘기를 듣고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오시더라고. 그래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확인해봐라 했더니 그 다음 주 그때 일주일마다 했으니까 강의를 와가지고 이거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 당시 1억 얼마니까 그것도 크죠. 시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럼 시어머니 받았으니까 며느리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딱 한 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된다. 그 다음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항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뿐이 없다? 위탁자뿐이 없습니다. 요게 재작년까지는 수탁자였어요. 작년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 그러니까 올해 나온다 그러면 신탁재산 나올 수도 있겠죠. 뭐로 나올까요? 수탁자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입은 당연히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추가된 게 파산재단이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파산재단이다. 그럼 간단히 공부하면 내 뜻 몰라도 돼요. 파산재단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납세 의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